오늘 연사로 모신 분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어문희 선생님이신데요. 필리핀 광산 연구로 시작을 해서 공정무역, 환경문제, 개발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지리학자신데 뭐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선거,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필리핀 정치 연구도 포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합류 산업에 대해서도 연구하셨고, 지금 아마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 관한 단행본을 준비 중이시죠? 탈고 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설명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서울대 측 카운터파트로서 또 수고를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또 따님이 대학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자, 재난의 연장과 조기 점화된 대선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2021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달변이시기 때문에 30분 만에 주파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오곤 있는데,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제가 사실 최근에 공부를 그만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발표 또 보니까 또 이게 또 내가 또 여기가 내 장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한 발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 여기 있고요. 그냥 요 화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목은 동일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고요. 요 목차는 이제 제가 그 동남아학회에 투구한 논문의 목차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국가 리뷰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론적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필리핀의 2021년 1년을 회고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연결된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상황, 대외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의 2021년은 사실 여전히 이제 그 코로나19의 여파가 대단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한 1년 이상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나요? 혹은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경기는 좀 회복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보다 중요하게 사실은 코로나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3월 9일에 있는 대선에 정말 딱 2달 뒤인 5월 9일에 필리핀에서도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부통령 이렇게 상하원, 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 모든 선출직까지 같이 하는 엄청나게 큰 대대적인 정치적 이벤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필리핀 자체가 그 정치 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주목해야 할 선거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선거가 이렇게 올해 5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년 1년 전 2011년 5월부터 필리핀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대선을 향한 이제 각종 정치적인 이합 집산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뉴스가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크게 많이 다루어진 이슈였고요.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페르난도 마르코스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같이 쓰고 끝에 주니어만 단 마르코스, 페르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이렇게 약칭으로는 이제 봉봉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 사라 두테르테가 이렇게 지금 텐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후보군이 지난 12월 지지도 조사에서도 선두를 다리고 있어서 이건 이제 정치 가문을 넘어서 거의 정치 왕조의 기환과 공고화가 필리핀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임박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약간 씁쓸한 그런 전망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저의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나 대체로 이제 달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제가 한 거 100%한 건 아니고요. 그 필리핀의 일간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데일리 인콰이어러라는 그 일간지가 있는데 그 일간지에서 이제 UK 정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올해의 중요 이슈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고 그 정리한 이슈들을 제가 이제 약간 보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1월 달에는 뭐 필리핀 이 UP니까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86년에 필리핀에서 피플 파워가 있고 난 다음에 대학은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자유의 상징 이런 거니까 대학에는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협약이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제 피플 파워의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제 1월 15일에 어떤 선언을 했었냐면은 그 MPA라고 하는 피플스 아미가 그 UP 대학의 학내에서 새로운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UP와 DND 간의 어코드를 깨고 이건 종결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을 잡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름 뭐 이렇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의 선교 무효화 요구 최종 기각. 요것만 봐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었는데 필리핀이 이제 대선은 6년마다 있으니까 2016년 대선이죠. 2016년 대선에서 이 두 분이 둘이서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르코스 봉봉이고요. 봉봉 마르코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현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라는 사람인데 되게 근소한 차이로 레니가 이겼습니다. 레니가 이겼는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2016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마르코스가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개표에서 나의 표를 도둑 맞았다 이런 걸 선언하면서 재검표하자.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무효화를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월 달에 이 나라의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요구는 최종 기각한다라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필리핀도 어쨌든 이제 백신 정국으로 들어갔고요. 3월 1일 날 첫 백신 공식적인 백신 접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뭐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뭐 이렇게 중국산 백신을 받아서 맞은 게 있었지만 이게 이제 오피셜하게는 처음으로 있었던 백신 접종이었고요. 이분은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UP 의대 교수님, 원장님이 이제 1호 접종자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그 1호 접종자가 누구인지를 가지고도 정치를 하잖아요. 예컨대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 1호는 이제 훈마네 타고 이제 어제 정현 선생님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6세 이하 1호는 뭐 훈마네의 딸이고 막 이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뭐 필리핀은 이제 어쨌든 의사를 내세워서 1호 접종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것도 좀 흥미로운 그게 이슈가 이제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바이아니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상호부조 뭐 이런 뜻을 가진 이제 따갈로그어인데 이 이름으로 된 동명으로 된 이제 그 두테르테가 추진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경제적 곤란에 있는 빈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뭐 것을 골자로 했던 이제 바이아니안이라는 법도 세 차례나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시민판 바이아니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팬트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무료로 이렇게 어떤 식품들을 나누는 일을 이분은 이제 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여성이고 UP 졸업생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4월 14일 날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쾌전시티에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한 열흘도 못 가서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방역법 위반이다 뭐 혹은 뭐 이렇게 이 여성이 뭔가 이렇게 MPA하고 관련이 있다. 이건 커뮤니스트들이 이제 뭔가 이제 정부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서 이 행위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외신에서도 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한물 간 인물일 수도 있는데 뭐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김동엽 선생님처럼 아주 필리핀 정치에 해박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 어르신들 이제 약간의 대학 시절에 이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호세 마리아 시소는 여전히 이제 네덜란드에서 망명 중인 필리핀 뭐 CPP하고 뭐 그다음에 MPA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민다나오의 무슬림의 몇 명까지 해서 테러리스트 명단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런 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의 전임자이자 이제 이를테면은 여기도 이제 어찌 보면 필리핀에서 민주주의의 한 가문인 거죠. 민주주의를 대표했던 이제 코라손 아키노 여사의 이제 아들이면서 그 두테르테 이전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이노이 아키노가 6월 24일 날 이렇게 그 지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이제 이런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따서 이제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8월에는 우리로 치면 감사원이죠. 여긴 감사위원회인데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두테르테 정부 전역에서 대단히 이제 그런 예산에 심각한 자금 결손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이제 코로나 와중이었는데 보건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제가 그 문서에는 적어놨는데 아마 670억 원 페소, 670억 페소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7억 원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정도의 이제 자금 결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공개돼서 뭐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제 보건부 장관을 경질해라 뭐 이런 요구했는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 이제 자기의 그 측근 중에 하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보건부 장관을 믿는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3월에 이제 좀 있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8월, 9월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피크가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8월, 9월에 다시 필리핀은 이제 그 자신들의 그 물리적인 그 이동 제한 이 정책을 CQ라고 부르는데요. CQ 정책 가장 강력한 수준의 CQ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또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나름 이제 5, 6월에 좀 살아났던 어떤 경기가 갑자기 또 되게 안 좋아져서 이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거는 아마 이제 필리핀 대선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필리핀의 정치적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9월 15일 날 선언을 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지점은 두테르테는 이 조사를 안 받겠다. 이거는 이제 뭐 주권에 대한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19년 8월 경영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ICC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로마 협약에서 이거 필리핀은 탈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전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그 2019년 이후로 늘리지는 못했지만 되게 독특하게 2019년에서 앞으로 확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ICC가 제기한 그 조사의 시점이 2011년, 그러니까 이제 두테르테가 아직까지 다바오 시장일 때 시작했던 그런 이렇게 정치적인 사례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거의 국가 정책처럼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공식 그 개시를 선언을 했고요. 사실 이 ICC 그 재판의 결과는 필리핀 대선 이후에 대단히 이제 또 한 번 필리핀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거론이 될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 필리핀은 후보자 등록을 10월 1일에서 8일까지 해서 후보 등록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퀄리피케이션 절차를 꼼내 그 선관위에서 밟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그 100일 전에 이제 하고 이렇긴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이 퀄리피케이션을 선관위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실제로 당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후보자를 등록을 시켜놓고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를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에게 이제 되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건데, 이번에 이제 올해 대선을 둘러싸고 나서는 이 후보자 교체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정치권의 이합 집산을 다시 한번 만들어는 대단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이제 11월 15일에야 이제 라인업이 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그 퀄리피케이션 절차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원래는 1월 12일이 그 후보와 그 필리핀 그 선거
저기 뭐야 이렇게 기표하는 그건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만한 종이인데 그 종이에 대한 인쇄를 원래 1월 12일에 하기로 했는데 1월 17일로 미뤄졌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쇄가 됐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전히 이제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은 필리핀에게 어찌 보면 되게 기쁜 일인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두테르테 정부와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이제 그 진보적인 언론인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도 호응이 많고 국내적인 호응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죠. 마리아 레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레사가 노벨 평화상 수장자로 10월 8일 날 그 러시아에 있는 드미트리라는 분하고 이제 독립 언론의 자유 수호를 이렇게 그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것도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필리핀의 파말리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있고요. 이 제약회사와 필리핀 보건부 간에 그 뭔가 이제 그 계약에서 뭔가 이제 불법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 돈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제 상원 의원인데요. 현재 리차드 고든이라고 이제 앙헬 쪽일 거예요. 아마 판판과 앙헬 쪽에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상원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게 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 파말리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마이클 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테르테의 경제 자문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말리라는 회사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계약을 필리핀 보건 당국과 했고 그 문제가 됐던 그 아이템이 페이스 쉴드거든요. 필리핀은 이제 공공기관 그다음에 혹은 이제 아예 그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외에 이제 페이스 쉴드라는 것을 이렇게 그 강제로 착용하게 만들었는데 그 페이스 쉴드를 국가가 이제 공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에서 파말리에게 뭔가 부정이 있다라는 의무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되게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좀 물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태풍이 또 닥쳤어요. 이번에 이제 그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의 비사야스 지방에 되게 심각하게 이 태풍의 영향을 입었는데 뭐 코로나가 같이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기점하고 맞물리면서 사실 이게 사건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 필리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개발 NGO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가 듣고요.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호가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필리핀을 위해서 10억 유로를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대단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 안타까운 사건이 좀 밝혀지지 않고 이런 좀 아쉬운 사건으로 좀 필리핀의 뭐 2021년이 좀 마무리돼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정신이 대체로 이제 다 정치에 가 있어가지고 필리핀 뭐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필리핀 코로나와 관련해서 쓴 논문이 2개고 막 그 어디 북챕터 뭐 이렇게 해서 한 4-5개 글을 써내서 저에게는 약간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매너리즘에 이게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필리핀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심각해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제 2번째로 심각하고 1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3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월 10일 때쯤에서 이제 300만 명 총 확진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격리라고 불려지는 물리적인 이동 제한 정책을 동남아에서 최장기로 실시를 했지만 뭐 이런 좀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단히 권위주의 방식으로 꼼짝마 집 밖으로 나오지만 뭐 이런 정책을 뭐 그 말레이시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논문 쓰면서 필리핀 현지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터뷰도 해봤는데 도대체 이 상황인데 니네는 왜 그 여전히 두테르테 정부를 신뢰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제 우린 개도국인데 선진국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류의 그 비교 준거가 여기에 있다는 걸 보면서 좀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1월부터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작년 11월, 10월 이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15,000명대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1월 4일까지만 해도 한 5,000명대였다가 1월 5일부터 갑자기 10,000명대 뛰더니 지금 이제 3만 안팎을 오고 가는 그런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1월 12일 날 1일 확진자가 32,00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검사자 수가 6만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양성률이 50%인 거예요. 예. 검사한 사람의 절반이 그 코로나 확진자로 나오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필리핀은 이제 다수 지역에서 3단계 경보가 좀 발동 중입니다. 필리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월 1일부터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0일자로 필리핀 코로나 백신의 인벤토리를 보면 초기에는 이제 제 기억에 한 9월까지는 이제 중국 백신이 압도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았는데 7월에 일본을 시작을 해서 일본, 미국, 독일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한 60만 회분의 이제 그 기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좀 빨간 표를 해놓은 게 이게 시노백, 시노팜 이게 이제 중국산 백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9월까지는 이제 중국 백신이 대단히 이제 선두를 달리다가 결과적으로 12월 30일 정도 가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중국산 백신은 한 25%, 4분의 1 정도가 중국산 백신이고 중국산 백신이 아닌 것들도 이제 많이 맞더라라는 게 있고요. 필리핀이 이제 그 내세우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백신 계획을 내세우면서 2021년 말까지 전 국민은 아니고 타겟 인구의 70%한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필리핀 보건부가 이게 성공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1차 접종 기준으로 하면은 타겟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60%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상찬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아세안하고 전체적으로 인구당 이렇게 그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사실 미얀마 다음으로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경제 영역인데요. 2021년 필리핀의 경제는 어땠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지만 이제 제가 사실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지표 뭘 봐야 되나 늘 고민스러운데 다양스럽게 이제 지난해 12월 첫 주하고 둘째 주에 월드뱅크하고 ADB에서 필리핀 그 경제에 대한 업데이트된 어떤 그 스테이터스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필리핀 경기는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렇게 그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이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2021년 동기간 동안에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는 이제 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경제 회복이 뭐 때문에 가능했냐라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되게 흥미롭게 퍼블릭 컨섬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부의 직접적인 어떤 현금 지원,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서부터 필리핀 정부가 BBB를 순위를 조정을 해서 빌드빌드라고 이제 두테르테의 되게 상징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BBB를 다시 이제 그 순위를 조성해서라도 두테르테 임기 내에 가능한 것들은 해치우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퍼블릭 컨섬션이 이제 어찌 보면 경기 회복을 많이 이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소비는 여전하고요. 좀 흥미롭게 이제 필리핀이 늘 그 엑스포트하고 임포트를 비교를 하면 임포트가 훨씬 더 많아서 거기서 이제 외화 유출이 되게 많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임포트는 여전히 낮고 엑스포트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그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남아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외환 보유고는 늘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이제 OWF들이 보내주는 송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주목해봐야 되는 산업으로서 이제 IT BPO 센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한국에서 콜센터는 이제 여전히 이제 3D 뭐 그래서 약간 불안전 노동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IT BPO 산업 안에 영역에서 봤을 때 필리핀은 이게 대단히 국가 경제를 되게 이끄는 동력이고요. 뭐 우리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배달이 그 확장 배달 부분은 이제 지속한 어찌 보면 성장을 이뤘던 거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IT BPO는 이게 이제 필수 노동으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유전했고요. 그다음에 OWF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다시 한번 뉴스 확인했더니 작년 11월 기준인데 이미 2020년에 비해서도 그 송금량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송금량이 유지되거나 이제 올랐다라는 게 필리핀어들이 어쨌든 이제 대단히 가장 중요한 중거 집단으로 가족에게 되게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OWF들이 대단히 일자리를 많이 잃고 그래서 귀한 노동자도 대단히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송금 액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런 가족애로 좀 지탱되고 있는 필리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어쨌든 8, 9월에 다시 한번 이제 팬데믹 피크의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 닫는 회사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은 대단히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좀 이제 필리핀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옮겨 적었고 월드뱅크에서 이렇게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가 좀 할 말이 많죠. 근데 제가 벌써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 필리핀 2022년 그 대선 후보 리스트 보면은 1월 6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봉봉이 이제 2012년 12월에 있었던 지난 12월에 있었던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53%. 내일 너 투표하면은 누구를 뽑을래라는 이제 그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53%의 응답자가 봉봉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위는 이제 그 레니 로브레도라고 현 부통령이자 이제 대통령의 그 선언을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한 레니 로브레도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대 나옵니다. 예, 이런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봉봉과 사라 두테르테 후보군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사라가 되게 복잡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신은 이제 국가직에는 의미가 도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후보 교체가 11월 15일까지 가능했는데 그 며칠 앞두고 2, 3일 앞두고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십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사라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사라가 원래 자기 당이 있습니다. 그 민다나오 기반의 HPN이라고 해서 HMP죠. 그렇게 해서 지난 2019년 중간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겨냈던 어떤 그 선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5분 남았다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예, 근데 자기 당도 있는데 자기 당도 아니고 아버지 당도 아니고 바로 이분의 정당에서 지금 부통령 후보직으로 이제 그 공식 도전을 선언했거든요.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이제 제가 필리핀에 필드 나가 있을 때 대통령이셨던 아로요라는 분입니다. 마카파칼 아로요 그래서 이제 애칭으로 GMA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의 당 소속으로 부통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권은 사실은 이 셋이 좀 이렇게 후보가 이제 좀 그 교통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교통정리가 안 돼서 아마 이제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약간 지리멸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분, 이제 월든벨로도 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예, 아시는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 혹은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이름일 텐데, 이 좀 고령이시긴 하지만 월든벨로가 부통령 후보로 나왔고, 이 노동조합 지도자와 함께 계속 뭐 이렇게 그 해외에서 여전히 이렇게 뭔가 그 온라인으로 선거 운동을 하시다가 어제 사라가 갑자기 자기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면 의무 복무제 그러니까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군 징집제를 하겠다라고 갑자기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정책인가 싶었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장 먼저 하면서 약간 언론의 주목을 어제 월든벨로께서 좀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테르테는 이제 대단히 서커스적인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부통령 후보 선언을 했다가 뭐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상원에 나갈게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후보 등록 철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당인 PDP 라바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그 두테르테 정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12월 조사에서 72%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러니까 마르코스 두테르테 조합이 제일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두테르테가 마르코스 후보나 아니면 자기 딸에 대해서도 내가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요. 어찌 보면은 마르코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누구를 당선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대단히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필 관계와 관련해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좀 짚으면은 사실 이제 두테르테 정부에서 대외 정책은 미필 안보 동맹을 넘어서 자주 외교 혹은 이제 친중화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대내외 평가였는데 그 IEAS이죠.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이제 계속해서 내는 어떤 그쪽에 이제 동남아 전반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는데 저도 그쪽에서 이제 의미 있는 논문들을 몇 개 이제 확인을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 뭐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정권 말기가 가면서 실제로 필리핀 안에서 안보 그다음에 이제 미필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했던 어떤 정치 또 국제관계 전통한 어떤 그런 엘리트들,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렇게 대외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필중 관계는 외부적으로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대단히 불일치했다. 두테르테는 결국 친중적 언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정부 부처가 그 말을 잘 안 들어줬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3월 이후에서는 대놓고 이제 정부 부처들이 그 남중국해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라고 부르는데 그 바다에서 이제 중국의 그 군함이나 어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개 비난을 하는 행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 중국의 백신 외교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얼만큼 먹혔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초기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대단히 기여한 게 있지만 아까 제가 그 앞쪽에 인벤토리 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절대적으로 구매가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 백신 외교에서 중국이 과연 동남아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자료를 저는 필리핀을 좀 봤는데 다른 나라 자료까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필 관계에서는 사실 2000년 2월에 그 두테르테의 왼팔로 알려진 전 경찰청장 그 미국에 가려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계기가 되면서 그 미국이 이제 그 6개월에 1년에 이제 그 6개월간 와가지고 방문군의 지휘를 가지고서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수년간의 이들의 그 군사 안보 동맹이었는데 이걸 두테르테가 나 이거 종료할래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1년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핑퐁을 했고 뭔가 이렇게 듀가 다가오면 필리핀이 내가 종료 선언한 것을 서스펜션 할게 뭐 이런 류의 어떤 제스처들이 쭉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논쟁에서 두테르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필리핀의 국방부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래서 얻은 게 되게 많은데요. 예컨대 2021년 7월에는 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백신을 뭐 100만 도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백신을 얻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미일 안보동맹 우리도 이제 한미 안보동맹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뭔가 전쟁이 나면은 미군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국방부가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남중국해 이게 필리핀 본토를 넘어서 남중국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했는데 이 VAP 종료를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그 미국이 남중국해도 필리핀 영토이고 여기서의 안보 동맹도 우리가 확언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는 뭐 두테르테 트럼프 정부를 하면서 뭔가 깨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동맹의 착근성은 대단히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필리핀 안보 엘리트들의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한필 관계에 있어서는 2021년 3월에
해군 함정이 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필리핀이 세 번째 산 그 우리나라의 그 해군함이거든요. 이런 국방협력에서의 엄청난 진전이 좀 있었고요. 여기 한동만 대사님 계실 때 이런 모든 성과들이 좀 있었고, 사실 한국이 저는 사실 무기 파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게 아무튼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이제 동남아 각국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필 FTA가 이제 그 신남방 정책 이후 양자 간의 FTA가 꾸준히 다 추진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필리핀하고 캄보디아가 이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날이 그러니까 한 아세안 정상회의 된 거죠. 온라인으로 있었던.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체결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한인 사회가 사실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제조업 기반이어서 이제 큰 규모 있는 기업들은 없지만 교민이 이제 베트남 다음으로 이제 많은 나라였는데 교민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코리아타운이 출범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한인 교민들이 그냥 선언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시의 공식적인 조례로 상정이 돼서 그 조례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 구역은 말라따의 이 구역은 코리아타운입니다라는 아예 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뭐 이런 이제 좀 성과를 이뤄내는 그 교민들의 모습에 이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요 이제 국가 리뷰에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1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두테르테 6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이거 사실은 이제 선거 끝나고 새 정부 출범하면서 다시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가끔 가십성으로 들어오는 이제 필리핀에 관련된 혹은 동남아 일반에 관련된 뉴스가 대단히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이제 낮게 보거나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류의 뉴스들이 되게 많지만 두테르테도 대단히 이상한 사람으로 그려질 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기대 이상의 정치 기술자다. 이 사람이 정치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있는 것도 대단히 좀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위주의적 정책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 강력한 사회 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 대단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5월 9일 대선은 뭐 사실 이제 3월 9일에 있을 우리나라 대선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감히 이제 이게 아직 뭐 이렇게 감히 제가 이제 무슨 점쟁이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5월 9일 대선은 지금 구조 속에서는 이제 마르코스 사라가 가장 이제 당선권에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리핀 시민사회가 좀 안타깝지만 민주주의를 향해서 더 힘을 내 그런 동력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대단히 이제 파퓰리즘적인 어떤 행태에 되게 익숙해지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한 유권자 중에서 20대가 50%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필리핀의 이제 UP 교수님들도 또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테르테가 계속 심술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르코스 이 표현은 그냥 그 발표 자료에만 있고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거를 좀 혼돈스럽게 만들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2021년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연이 많았네요. 네. 오늘 지정 토론자로 모신 분은 부산해대 아세안연구원의 김동엽 원장님이십니다. 필리핀 정치경제 전문가시고 또 작년에 책을 내셨어요. 표지가 예쁜데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한인 이주의 역사 발전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많이들 책을 내셨지만 우리가 국가 리뷰 2021이기 때문에 2021에 낸 책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부산해대 아세안연구원이 작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서강대, 전북대와 함께 동남아 연구의 4부자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김동엽 원장님의 그 리더십 덕분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또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의 필리핀학 거점 대학으로 부산의대가 또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학 육성을 위해서 세계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부산의대에 필리핀 연구 거점이 없었는데 김동현 선생님이 부산의대에 부임하면서 그런 또 경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재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수주를 했는데, 저희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고, 제 앞에 그 우리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에서, 저는 이제 동남아 지역원이었는데 HK 사업을 10년 동안 이끌어 주신 우리 박장식 교수님의 덕이 크다,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고 싶고, 그 필리핀학 증진에 대한 그 필리핀 대사가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을 해서 약속도 하고 하셨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이례적인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해외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저도 이제 좀 놀라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어머니 선생님 필리핀 2021 아주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너무나 상세하게 잘 소개시켜 주셔서 필리핀의 지난 한 해를 다 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토론은 뭐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그 그래프도 보여주셨는데, 그 두테르테 정부의 그 코로나 정책은 너무나 강압적이고, 요즘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노 백신 노 라이드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백신을 안 맞으면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고 전에 뭐 두테르테가 강제로 맞히겠다,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그 백신을 놓겠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렇게 백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주변국 인도네시아보다도 낮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렇게 강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뭐 백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를 그 어미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문이에요, 저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을 정치 기술자로 이제 묘사를 하셨는데, 그 말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 이 필리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은 어떤 두테르테의 정치 스타일이 일단 나무를 흔들어 보고 뭐가 떨어지는지 보고서 본 다음에 이제 다음 행보를 정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이제 필리핀에서 대통령을 보면은 중간 선거까지는 아주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는 대개 여당이 아주 크게, 이게 이제 그 코테일 이펙트라 그래서 그 집권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이 중간 선거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중간 선거가 지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대통령의 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필리핀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두테르테의 경우는 이제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금 뭐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대통령 후보 1위 지지율을 나타냈고, 지금 이제 부통령 이 후보로 나서서 거의 당선이 확실시돼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지 않은가. 일상적인 어떤 필리핀의 정치적 현상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중에서 두테르테의 긍정적인 유산으로 강력한 사회 분배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필리핀 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도자가 진정으로 이제 그 사회적인 변혁과
어떤 계층 구조를 타파하는 그런 사회 분배 정책을 제대로 잘 실시한다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거는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도 못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치한다고 하면 이건 뭐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그 찾아보신 근거 중에서 두테르테 정권 하에 이런 강력한 사회분배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두테르테는 이제 자주 외교를 표방을 하면서 뭐 대내외적으로 친중 반미 외교 노선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뭐 그 미국과도 일정 부분 이 화해를 하고 또 중국과는 아무래도 그 이 중국 서해 필리핀 서해 쪽의 그 분쟁 영토 해양 영토 분쟁 때문에 시민사회나 아니면 언론이나 혹은 많은 관계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물론 외교부 차원에서 이렇게 불만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한테 많이 백신 문제도 그렇고 의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필리핀이 뭐 강력한 미국의 동맹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테르테 정부에 와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이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엘리트들의 정서하고는 다르게 이 친중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필리핀 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남중국해의 영토만 이 중국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그러한 결과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이 필리핀 정치를 우리 어머니 선생님은 구경꾼 민주주의로 묘사를 하면서 필리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할 동인이 소진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과연 필리핀 시민사회가 필리핀 이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이 발전을 견인했던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그 의문이 들고 이 필리핀의 그 정치 변동의 가능성, 특히 이제 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전재성 우리 소장님한테 아까 그 우리 연구소를 잘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희도 이 지역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포스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공지란에 그 포스터를 좀 올려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관심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메일링 리스트에 혹시 안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홍보를 하면 허락해 주시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메일을 받았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예. 끝날 때쯤 해가지고 2월 8, 10, 15, 17 화목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 광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광고를 해주신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포스터하고 공유를 하시고 뭐 남기실 말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선생님 답변을 들어야 되고요. 답변을 듣는 와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하시거나 손들기 기능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사실 접종률이 저도 사실은 이게 마닐라에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닐라는 되게 많이 맞았다는데 부스터샷도 맞고 있다는데 필리핀 접종률 얼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뭐 그래도 이제 한글로 지금 막 급하게 찾은 자료긴 한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닐라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접종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제 마닐라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루손하고 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50%를 넘긴 곳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예, 이런 상태인 걸로 봐서 사실은 이제
그 접종률이 마닐라하고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은 거의 아직까지 도달률이 대단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 이제 아마 작년 상반기 중에 있었던 그 펄스 아시아 그때 그 저기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그 백신에 대한 거부율이 되게 백신을 잘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인식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방하고 그다음에 그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백신이 좀 그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더라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두테르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사회 워낙 이상한 인물로만 막 그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있는 건 이제 저도 재작년에 이제 그 국가 리뷰 쓰면서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열 선생님도 지적한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또 초기에 뭐냐면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우리를 치면 대단히 진보적인 사회복지 부문의 교수들이 같이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정부에 뭐 이를테면 대단히 뭐 어쨌든 반엘리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서민 뭐 자기가 이제 대단히 사회주의다, 민족적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식의 스스로를 프레이밍하기도 해서 그렇긴 했는데요. 사회분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두테르테 정부의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뭔가 그 배경을 설명하는 뭐 기사나 아니면은 그 필리핀의 정치학자들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바야니안법을 세 차례나 하면서 어쨌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민들에게 그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들어간 것을 대단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두테르테 정부하에서 뭐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전진이라든가 뭐 이런 일종의 어떤 그런 되게 개혁적인 또 정부권 정책이 없었다고 보기도 또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대단히 두테르테가 가지고 있었던 파퓰리스트적인 저기 마닐라의 이 엘리트들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서민의 편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여전히 좀 먹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외교 노선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기 한동만 대사님 모시고서 이제 모 기관과 이제 자문하면서 저도 이제 되게 자료를 찾으면서 놀랐던 건데 저는 VF의 방문군 협정과 관련해서 VFA의 종료를 앞두고서 이걸 한 거의 1년 반 동안 이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언했다가 서스펜션했다가 이랬는데 사실상 그 와중에 얻은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리핀 정부는 정말 백신도 얻었고 그다음에 서필리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을 확언받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두테르테 정부가 생각보다 외교를 잘했는데 막 이런 평가를 또 다시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되게 2000년대 그래도 필리핀에 필드 시작하고 그때만 해도 필리핀 시민사회가 나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민사회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현실 정치에서 뭐 한때 이제 파티 리스트를 통해서 뭐 멀든벨로가 이렇게 의회 진출했던 뭐 그런 파티 리스트 시스템들이 있고 이랬던 때가 있는데 사실 거의 그때가 피크였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는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는. 네, 안녕하세요. 저 양창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김동현 선생님하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총 세 가지인데 대선과 관련해서 두테르테가 막 부통령에 나간다, 뭐 상원의회에 나간다 하다 결국에는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제 정치판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인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은퇴 수술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라의 경우도 사실은 부통령이 입후보하기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대선 후보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부통령으로 입후보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그런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테르테 경제개발 정책 대통령 된 이후에 경제개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자료를 좀 보면은 중국에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상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중국과의 그 뭐 이렇게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투고한 논문에는 다 적었던 내용이어서 되게 기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쉬운 걸로 이제 사라 얘기부터 하면 사실 이거는 제 의견이보다 김동엽 선생님이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그 키앱 발표를 했을 때 김동엽 선생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라가 아직 젊습니다. 사라가 7, 8년생이고 사라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이 봉봉은 57년생인 거죠. 57년생 뭐 이렇게 해서 한 65세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라에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까지 이제 제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봉봉 마르코스하고 사라 두테르테의 결합하는데 저는 그 뒤에 훨씬 더 히든하게 있는 인물이 있다는 생각인데 그 사람이 바로 GMA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제 그 글로리아 마카파갈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그분이야말로 정말 필리핀 정치를 되게 어지럽게도 만들었지만 뭐 2018년에 갑자기 하원 의장으로 막 되기도 하고 지금 뭐냐면은 그 두테르테 정부 그가 속한 당인 PDP 라바니의 실질적인 당을 운영한 사람이 쿠시라는 에너지 조정부 장관인데요. 쿠시가 바로 이제 그 아로의 정치적 아들을 이게 실질적인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관측으로는 뭐냐면 이 뒷배에 GMA가 있고 GMA가 내년에 하원에 다시 나올 것이고 하원 의장을 다시 할 것이고 실제로 지역 구도상 이제 그 일로코스 노르테의 그 마르코스 지방과 팜판가의 아로요 지방 아로요와 그다음에 이제 다바오의 이 두테르테 가문까지 연결되는 이 정치적인 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GMA가 움직이고 있는 이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그런 관측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테르테는 은퇴를 선언했지만 사실 은퇴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이미 아직도 이제 5개월 가까이 남은 이 정치 기간 동안 선거 앞두고 무슨 또 메시지를 낼지 여전히 그에 입은 대단히 중요한 무게감을 가진 어떤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ICC 조사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든 하실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40억 정도를 총 그 필리핀이 1대1로와 이제 그 1대1로든 뭐 어쨌든 중국으로부터든 차관을 받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필리핀에 들어온 게 1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제 외교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작년 3월에 반발하기 시작한 게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온 돈이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중 정책에 대해서 우리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그 이제 외교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해양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필리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시점하고 필리핀에서 이제 두테르테 정부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BBB에서 우선순위 조정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가 그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필리핀 그 정부 관계자들 이제 두테르테 정부는 아니어도 이제 실제로 정부를 같이 움직이는 관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불만이 이렇게 축적돼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